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보신 대로 노동계는 이제 최저임금 협상으로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다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어려움들 협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29일 날 법정 심의 기간이 아마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변호사님? 네, 이제 최저임금 법정 시한이 지난 29일인데 이제 지났죠. 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협상이 잘 안 됐던 것은 사용자 측은 이제 6,625원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노동자 측은 이제 이번 기회에 10,000원으로 올려야 된다. 그래서 서로 이제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협상의 난항을 겪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최저임금 그게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한 30여 차례의 협상이 있었지만 그 시한을 지킨 거는 한 8차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협상 시한을 이제 넘겼죠. 이제 그게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실제적으로 최저임금법 8조 1항에 보면 8월 5일까지는 이제 그걸 맞춰야 되는데 이제 재심의할 수 있는 기간, 재심 기간이 20일이니까 그거를 이제 역산해 보면 적어도 7월 16일까지는 이제 합의안이 도출되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 측에서는 큰 부담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한 끼 식사가 1만 원 시대가 이제 되는 시대가 됐는데.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절실한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제 결국은 이제 생계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노동자로서는 이제 그만한 그 최저임금 이제 시간당 10,000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생존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이라든지 주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과연 그게 이제 옳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외국을 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프랑스의 경우에 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임금에 대한 외국과의 비교했을 때의 불평등이 결국은 우리나라 계층 간의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 측의 경우에 근데 이제 이거에 비해서 사용자 측은 10,000원은 너무 많다. 그리고 너무 급진적이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전년 대비 2.4% 정도 오른 6,625원을 제시하고 있죠. 양측의 간격이 너무 커서 협상에 이제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죠. 변호사님, 최저임금의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수준이 어떤지요? 지금 이제 가장 최저임금 시급이 가장 높은 나라가 호주로서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14인데 호주가 1위입니다. 그런데 2016년 기준으로 해서 호주는 15,86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비근한 예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기준으로 결국 대략 한 8,040원쯤 된다. 대략 8,000원쯤 되죠. 그래서 일본이 1,000엔 그러니까 한화로 1,240원. 그러니까 한화로 이제 10,000원이 되는데 2023년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한 8,000원 정도 일본이 되는데 8,000원에서 10,000원이 되는데 이제 2023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7년 후에는 일본이 이제 10,000원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6,000원 좀 넘는데 여기서 바로 10,000원으로 가겠다는 거니까 굉장히 급진적인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현재 8,000원을 10,000원으로 한화로 10,000원으로 올리는데 7년 정도의 시간을 두는 것은 그만큼 시급을 올렸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그 부작용을 감수하고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점진적인 인상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변호사님, 사용자 측의 부담이 늘어나면 이제 고용을 좀 줄이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도 있거든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한번 연구한 게 있는데요. 워싱턴 대학에서 연구한 경우에는 결국은 소득의 인상, 임금 인상은 결국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게 있고요. 또 버클리 대학의 경우에서는 최저임금으로서 일자리가 줄지 않았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논란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가 준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조류 세태라든지 조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성경적인 좀 관점을 보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늘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이제 관심이 많으셨죠, 그죠? 네. 그리고 추수의 때에도 한 모퉁이 귀퉁이에 있는 양식은 그냥 놔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제 공공신학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의 진리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의 그 진리로 좀 빛을 발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의 복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의 복음을 실천하는 그러한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제 책임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사회적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 기업인들이 좀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기업의 이윤을 창출할 것인가의 목적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착한 전도 또 이야기가 있는 그런 전도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라는 좀 우리 크리스찬 기업인들의 의식도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사회가 양극화되는 모습은 성경적인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회가 양극화되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임금 인상, 시급 인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근데 그 필요한 거에 따른 부작용을 이제 어떻게 없애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기업의 경우에도 시급을 인상해 주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하나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착한 기업의 경우에서 만든 착한 제품은 소비자들이 비싸더라도 더 많이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 기업이 순수하게 이윤만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판단된다면 오히려 가격이 싸더라도 소비자한테 외면당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착한 기업에서 만든 착한 제품은 소비자들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이런 그 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러면 결국은 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여러 군데서도 생길 것으로 봅니다. 예.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제 정부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4차 산업입니다. 맞습니다. 이 4차 산업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고용이 경직돼서는 4차 산업에서는 싸워서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국제 경쟁력에서도 떨어지고. 그렇죠. 4차 산업에서는 능력 있는 각자 개별적 능력 있는 사람이 모여서 팀을 구성해서 빨리 그걸 만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또 그 고용이 이동을 하면서 또 팀을 만들고. 그렇죠. 이게 이제 노동의 유연성이고, 맞습니다. 이 노동의 유연성의 특징은 뭐냐면 해고가 용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나라는 노동계에서 해고가 굉장히 어렵게, 해고 비용이 너무 높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노동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노동의 유연성이 이제 임금 문제하고 연결돼서 임금은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은 새로운 채용은 회사에서 안 하려고 그러고, 해고가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저걸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 팀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프랑스의 그 마크롱 대통령이 공약 1호가 노동 유연성 제고. 그래서 해고가 된 사람들의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서 그들을 보장해주고, 그거를 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 노동의 유연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임금 인상만 강하게 주장했던 사회당이 결국은 괴멸했죠. 그것은 국제 경쟁력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임금 인상만 주장해서는 그 기업이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이 약화되고, 또 경쟁력이 약화되면 국제 경쟁력도 약화돼서 국가 경쟁력까지도 약화될 우려가 맞습니다.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은 임금 인상 자체가 사용자 측이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되는 것은 거의 뭐 명확한 일이고, 신규 채용을 꺼린다는 것은 청년 실업의 증가로 바로 드러나게 되니까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도 지금은 필요하다는,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임금 인상도 소득의 양극화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점진적으로 그 부작용을 좀 약화시키면서 연착륙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급진적으로 서둘르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돈은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인상된 돈은 기업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우에도 결국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을 위해서 국가가 좀 도와줘야 되고, 또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들한테 생활임금 제도라는 걸로 해서 좀 임금을 지급하는 수도 있고, 또 근로소득세에 대한 공제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이
시급 10,000원 인상은 단순히 사용자와 또는 근로자 간에 두 사람 간의 문제로 서로 싸워서 네. 힘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게 결정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주 거시적인 안목으로 국가의 경우에도 이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인상된 그 소득이 네. 결국은 소비 쪽으로 나가서 그 투자로 다시 선순환되는 그런 제도적인 것까지도 모두 다 들여다보면서 하지 않으면 결국 단순한 아주 이 다른 걸 강화하지 않는 임금 인상만으로는 결국은 국가 경쟁력 악화를 가져와서 아주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예, 변호사님 참 좋은 말씀 들으면서 네. 저는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그 문구가 떠올랐어요. 네. 나라나 국가나 또 국민이나 또 기업주나 노동자나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네. 또 이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것은 성경적인 또 의미가 아닌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모두가 함께 서로의 입장에 서보는 그러한 어떤 위치의 전환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